반갑습니다. 자, 오늘 164페이지 할 차례죠. 시험이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아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6월달 잘 극복하면 또 7월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하죠. 7, 8월부터는 단원별 문제풀이 책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7, 8월 되면 분위기 달라지니까 조금 괜찮고요. 이 모의고사가 필요하기입니다. 모의고사 다음 주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 보고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좋고 집에서 그냥 푸는 게 건강에 좋고 포기만 안 하려면 모의고사는 꼭 응시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 안배라든지 또 직접 이게 같이 앉아서 풀어보는 건 나중에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저도 시험을 15번 이상 실제 시험을 봤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본 문제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 난 거 해설 강의를 해도 무슨 문제가 작년에 출제됐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직접 같이 앉아서 그 풀어본 거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꼭 모의고사를 응시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점수는 연년에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나중에는 10월 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1차는 대체로 쉽게 나옵니다. 2차를 한 과목 어렵게 냅니다. 지금 1차 합격자가 28,000명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올해 2차만 응시하는 분이 28,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최소한 12,000명 이상은 불합격됩니다. 2차만 응시한 분 중에 통계를 보면 누가 불합격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왔는데 1차 포기하고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옆에서 점수 안 나온다고 언니 어떻게 할까 물으면 당연히 포기하라고 해요. 같이 가자고 해요. 포기하라고 하죠. 물귀신 심리가 있어서 혼자 죽기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끌고 갑니다.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 그래서 저도 물에 빠진 여자 구하려고 하다 저도 죽을 뻔했어요. 꽉 잡고 안 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속으로 같이 빠져버리면 물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손을 놓거든요. 그때 이제 반 죽여가지고 끌고 나와야 돼요. 기절시켜가지고 살려놓으면 꽉 잡고 같이 죽거든요. 두 명 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하다 둘 다 죽는 경우 많죠.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 옆에 사람한테 물으면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100%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 시험 포기할까 하지 말까 물으면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하지 2차까지 하라는 사람 잘 없어요. 고독한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64페이지 할 차례 맞죠?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입니다. 중개기법, 중개업 경영은 현업에 가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6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아이다의 원리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아이다, 기다 반대가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도 먼저 어텐션, 주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흥미를 느끼고요.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디자이어, 욕망을 느끼고 액션, 구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징, 계약 체결을 언제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가?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이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부동산을 살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와서 손님들이 나 지금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사라고 말해줘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동물적 감각으로 눈빛만 보고 이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지를 느껴야 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은 또 이런 느낌이 좀 둔합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잘 버는 거하고는 반비례합니다. 이때까지 빅데이터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돈은 잘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0점 이상 받아서 합격한 분들은 80% 이상 망했습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너무 점수 잘 받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걸 생각하면. 자, 그래서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는
셀링 포인트인데, 셀링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소구점, 판매 소구점, 소구, 판매 소구점. 지금 정치인들도 뭐 소구력 이런 말을 쓰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는 않죠. 판매 소구점,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구점이라는 게, 그 판매 소구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 셀링 포인트, 사회적, 문화적 등등.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판매 소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셀링 포인트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고객에 따라서 X로 출제됐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와가지고 나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장님 아파트가 좋을까요?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러면 뭐가 좋다고 해야 되냐고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손님이 젊은 여자 손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미니스커트가 어울릴까요? 청바지가 어울릴까요? 뭐가 어울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가 어울린다고 해야 돼요? 둘 다는 안 되고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매수인이 살려고 마음먹고 있는 걸,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걸 딱 찍어주면은 그 다 결정해놓고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결정해놓고 묻는다고요. 이미 사생활 보고가 뭐가 되려냐, 계속 아파트 물으면서 아파트는 안 되겠죠. 아파트는 안 될까요? 자꾸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물으면 그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 아파트도 안면 몰수하고 살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도 뭐 아파트 사는데 옆집 신경 안 쓰고 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학 원론 책에는 단독주택이 잘 된다고 돼 있는데 단독주택도 단독주택 나름이죠. 전원주택 같은 거는 잘 될 것이고요. 다가구도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안 되겠죠.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바로 백화점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택이 아무리 좋은 것도 바로 옆에 있으면 대체로 안 좋다고 돼 있어요. 일요일 토요일 자기 집에도 못 가. 백화점 바로 옆에 있으면 복잡해가지고. 요즘 주상복합은 그 1층에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이나 이런 있는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최고급 주택이 지하철 전철역 바로 옆에 있지는 않거든요. 역 바로 옆에 있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장단점이 있다고요. 아파트나 일반적인 주택은 좋지만 최고급 주택으로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항상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이지는 않다고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셀링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기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 아파트하고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왜 구축 아파트, 구축이면 오래된 20년 넘은 거면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감가상각, 뭐 정률법, 정액법 이런 감가상각이 보통 20년 되면 장부 가격은 제로죠. 그 20년 넘은 거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면 그 건물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오래된 20년 넘은 건물이 있는 땅하고 나대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땅하고 무슨 땅이 더 비싸냐고요? 나대지가 더 비싸요? 그럴 것 같으면 신축하고 구축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면 지금 한 3억 정도 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보통 건축비가 84제곱미터 거의 뭐 한 30평, 32평, 33평 이런 게 대체로 건물 가격이 한 3억 정도, 공사비가 3억 정도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공사비만큼은 더 비싸다고 봐야 돼요. 신축이 오래된 집보다는 20년 넘은 집보다는. 자,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똑같은 면적인데 아파트가 더 비쌉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건 신축이라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더 비쌉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가격의 기능,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부동산 가격이나 임료의 하자 유무를 중요시하는 것. 월세가 더 쌉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지금 월세가 한 달 월세가 뉴욕 맨하튼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합니다. 브루클린이 뭐 뉴욕에 450만 원 이 정도 한다더라고 월세가. 우리나라도 지금 강남에 1000만 원 넘는 월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면적인데 똑같은 단지 안에 있는데 이거 싼 거 오늘 처음 나와서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이런 거 싼 거 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지금 계속 새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 이제 앞으로 쏟아내게 될 겁니다. 뭐 지금 종부세도 11억 공시가격 11억 넘어야 1가구 1주택이면 종부세 내는데 그게 이제 14억으로 뭐 바꾸겠다. 즉 3억 공제를 하겠다. 공제를 3억 신설하면은 결국 14억 공시가격 14억이라고 하면 실제 시세로는 한 20억 넘어야 종부세 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분간은 아마 집값이 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2천만 거의 80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더라고. 지금 서울도 뭐 0.01%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0.01%면 사실 10억이라고 해도 가격 얼마 안 되죠. 근데 가격이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건 없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오르거나 내리면 1000만 원 단위로 오르거나 내리죠. 근데도 통계에 약간 허점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 30% 올랐다 이런 건 없어요. 맨날 0.1%, 0.01% 올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체감하는 건 훨씬 더 다르죠.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절대적인 거 아니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셀링 포인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아이다이 원리와 셀링 포인트가 있었고요. 자, 다음은 166페이지 계약 체결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다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계약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형식도 문서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그래서 계약을 문서로 작성 안 하고 말로 구두로 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입니다.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업에서는 지금 가계약이라는 게 민법에서는 가계약이라는 말 없죠. 근데 현업에서는 무조건 가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내일 와서 정상적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살 사람 줄 서가지고 있다. 빨리 지금 가계약금 빨리 걸어가지고 먼저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가계약이 분쟁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계약금은 10%를 걸고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를 걸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러면 10억짜리면 계약금은 1억이고 가계약금은 1000만 원.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 통상적으로 시장에 법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서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서 안 써놓으면 말로만 한 거는 나중에 입증하기가 어렵죠. 녹음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양가로 1번 계약서 서식인데요. 법정서식이 없는 것 해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법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서식이 없는 것 시험에 출제됐는데 일단 거래계약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고요.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도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법정 서식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서식 없는 게 중개 보수 영수증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 보수 영수증 법정 서식 없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신청서라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변경신고서, 해제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있는데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정정하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서식 없는 것들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왔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해도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죠. 예,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시험에 권장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X.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권장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시도이사가 권장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주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2차 과목은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즉 국토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누가 하는지 뭐 특별자치도지사 뭐 예를 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거 누군지 주어를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는. 시험에 협회는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는 X로 출제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거 없습니다. 설령 권장하더라도 사용 안 해도 되죠. 권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는 양가로 1번.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요령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걸 말한 거거든요. 작성 요령은. 자, 동그라미 1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적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특히 상가 주택 다 요즘은 원상복구,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특이하게 그 원상회복,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하면은 그는 유치권 배제 특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시설 설치했다고 해서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래서 특히 상가가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원 이것도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시설비가 꽤 들었다고요. 그래도 아마 계약서에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었으면 유익비를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주면 반드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런 걸, 또는 원상회복, 원상복구 뭐 다 같은 표현이죠. 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는 게 좋을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안 넣는 게 가급적이면 좋겠죠. 그럼 나중에 유익비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비는 얼마 안 되니까. 필요비는 돈 얼마 안 되죠. 유익비가 좀 금액이 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보다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다. 금액을 적을 때 우리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통장에 1,000만 원 이렇게 안 적잖아요. 1,000만 원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돼? 1,000만 원 이렇게 적죠. 1,000만 원 적고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라비아 숫자만 적어놓으면 1,000만 원이면 이게 위 변조 못하도록 이게 앞에 이런 거 적어놓잖아요. 이게 뒤에도 뭐 이렇게, 뒤에도 아마 막 이렇게 은행 같은 데서는 보면 이런 식으로 수표 같은 거 위 변조 동그라미 더 못 적게 해놨어요. 만약에 그냥 아라비아 숫자만 적어놓으면 이게 4로 바꿀 수도 있고 뭐 9로 바꿀 수도 있고 7로 바꿀 수도 있고 위 변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글이나 한자를 적고 추가로,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요즘은 그냥 컴퓨터 각종 정보, 거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거래계약서 폼에 보면 아예 자동으로 한글 한자 치버리면 자동으로 사람이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다
적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글이나 한자로, 한자 적으면 한자로 적고요, 한글이라고 그냥 클릭만 하면 돼. 개혁공개사는 사실 한글로 일하면 한글로 적고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제가 어릴 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복덕방에 할아버지들이 복덕방에 있으면서 제가 어릴 때 본 느낌은, 계약서를 적는데 이게 한자로 막 그 숫자 적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한자로 거기에 막 삼자도 예를 들면 약자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우리 일반인들 잘 알지도 못하도록 막 이런 식으로 적는 걸 보고, 야 멋있구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는 자격증이 없었죠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지금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돼서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자격증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주말이라는 말도 등기법에서 없어졌죠.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붉은 주자죠. 붉은 줄을 두 줄 끊는 게 주말입니다. 주말. 예를 들면 글자 이 고치려면 이런 식으로 주말하고 두 글자 정정하고 여기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도장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약서 새로 출력해버리죠. 새로 출력합니다. 근데 검찰 신문조서를 작성하니까 저 검찰 신문조서 뭐 저도 당연히 받아봤는데, 이 신문조서, 그 신문조서는 진술을 하면은 다시 번복하면 새로 출력 안 합니다. 그 자리에다 적은 데다가 이게 두 줄 끊고 번복 진술하였음 해가지고 새로 진술한 거 적는다.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나중에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판사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인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 검사가 묻는데 무조건 예하면 안 된다고. 문답 이렇게 컴퓨터 치면서 묻는다고, 물으면 답변하면 뭐 답변 그대로 적는다고. 나중에 읽어보고 진술 서명 날인 또 하거든요. 거기에 고치려고 하면 다시 고쳤음 해가지고 적는다고요. 새로 출력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말 무조건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즘은 뭐 주말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이상일 때는 간인을 찍는 게 바람직하다. 뭐 찍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간인, 사이간자인데요. 그게 뭡니까? 2장이면 1장 반 접어가지고 연결된 문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2장을 찍죠. 간인.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인지 첨부를 안 해도 계약 효력은 발생한다. 인지를 지금도 계약서 쓰면 인지 붙여야 되죠. 10억까지는 15만 원짜리 붙이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아도 15만 원짜리 인지 붙여야 돼요. 그러나 그 인지세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이거는 인지세는 국세 세금이죠. 우표처럼 옛날에는 인지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인지가 그냥 A4 용지로 이렇게 전자인지를 그냥 출력하더라고. 출력.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팔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인지. 그 인지를 안 붙였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받아도 인지를 붙여야 돼요. 15만 원짜리 10억 안 넘는 거는. 10억 넘으면 35만 원이에요, 인지가. 근데 그건 시험에 뭐 세법 시험 보면 안 나가니까 금액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합치로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또 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깰 경우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2번. X죠. 24시간이고 1분이고 1초고 그냥 계약금 받는 순간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특히 가계약금 입금시키는 순간 을이 됩니다. 약자가 됩니다. 이제 그냥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봐야 돼. 가계약금 현실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소송해야 되는데 가계약금 뭐 1, 200만 원 걸어놓고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죠. 현실적으로 판례가 거의 없어요. 가계약금에 대한 판례는. 그러니까 돈 입금 시켰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오히려 큰 소리 친다고. 계약 안 하면 이제 안 돌려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입니다. 167페이지.
그냥 거래계약서라고 돼 있지 매매계약서 이런 말이 없어요. 계약서라고 하면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필요적기재사항 167페이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9번에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9가지입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9가지잖아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사항, 지금 현업에서 중개업소에서 보면 그 밖의 약정사항을 이런 걸 많이 적더라고요. 뭐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례에 상관례에 따른다 막 이런 걸 적더라고. 그런 거는 적을 필요 없겠죠. 굳이 그런 말 안 적어도 당연히 법에 따르는 거지. 그런 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특약. 그래서 특약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밖의 약정이 없는데 굳이 적을 필요는 없죠. 개업공개사는 특약 적을 필요 없고 개업공개사가 책임 안 질 것만 적어놓으면 돼. 책임 안 질 것만. 굳이 매도인이나 매수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는 거는 적을 필요 없다고. 예를 들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돼? 장기수선 아파트 관리비 낼 때 장기수선 충당금 내잖아요. 누가 내게 돼 있냐고요?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그걸 임차인이 내기로 한다. 특약에 적으면 특약이 우선입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걸 개업공개사가 누가 낼 건지 정할까요? 이런 거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해도 돼. 그거 하다가 싸우다가 계약 깨져요. 가만 놔놓으면 민법에 다 일반법에 법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은 민법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특약 안 해도 됩니다. 하자담보 책임 이런 거 하자담보 책임을 특이하게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담보 못 물을 수 없는 게 아니죠. 민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 책임도. 그러니까 굳이 특약은 많이 안 적는 게 좋습니다. 단지 개업공개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취지만 당사자가 현장 답사, 현장 확인을 하고 계약 체결한 함으로 하였음 개업공개사에게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겠다 이런 걸 오히려 적을 수 있으면 적는 게 좋겠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하였음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현장 다 확인하면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래놓고 왜 도배가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이야기했냐 이런 말을 못하게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함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좋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은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프린트는 10번에 있습니다. 땅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 조한다. 땅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 조한다. 제가 EBS 옛날에 강의할 때 땅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 조한다 텔레비전에 이렇게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PD가 괜찮겠냐 이거 나중에 항의 전화 오면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하고 방송 내보내기는 했어요.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디 경주에 무슨 사찰에 보니까 십자가 들고 와서 계속 틀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도가 와가지고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의무는 없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잘 나오진 않은데 한 번씩 나옵니다. 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그러나 해제 신고서나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안 들어가죠. 왜?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온 게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도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기재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왜?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신청하니까? 거래 당사자가 신청하니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안 들어간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그 금융계약서에는 중개거래일 경우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다만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금인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할 의무는 없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제가 출제된 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소한 70%는 기출지문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기출문제 지문이.
5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고요. 그냥 하나하나 섞여서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67페이지 다시 필요적 기재사항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은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누구를 더 잘 봐야 돼요? 인적사항은? 매도인이 중요하죠. 팔아먹는데 남은 물건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매수인의 경우 돈 내놓고 남한테 사주는 거는 사실 명의신탁인데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눈 감아주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돈 내고 사기칠 일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 돈 받아가는 사람이 사기꾼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은 물건을 팔아먹고. 특히 매도인을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인지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등기필 정보 최소한 3가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매수인의 경우는 그냥 신분증만 보면 됩니다. 매수인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등으로 확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완전히 남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는 잘 없죠. 현실적으로 부부나 가족관계 있는 경우는 대리권 주는 경우 있지만 요즘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대리권 옛날에는 보면 어떻게 했어요? 대리인이 그냥 그 위임장 적어가지고 인감도장 찍으면 인감증명 이런 거 다 발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제가 아들 거 인감증명 받으러 가니까 그 적어놨더라고요. 반드시 위임인이 적어야 된다. 위임장은 수임인이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저 밖에서 적어가지고 와서 그냥 아들이 적었다고 해서 겨우 떼기는 뗐어요. 그 옛날에는 그 면전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수임인이 위임장 적어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요즘은 반드시 위임인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안내문까지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죠. 법적으로는 위임인이 적는 게 당연하죠. 근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나중에 그 수임인이 적은 거 봤다 이런 말만 안 하면 법적으로는 다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임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도 그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 배우자도 절대로 못 떼게 신청하는 게 있어요. 본인만 뗄 수 있도록 신청해 놓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떼가면 바로 문자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감증명 발급하면 바로 문자 보내달라 신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 집 주소, 물건의 표시잖아요. 소재지. 도로명 주소 적습니까? 아니면 집원 주소를 적습니까? 물건의 표시 적을 때? 계약서를 적을 때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뭘 적어요? 둘 다 적어요. 이 물건의 표시에는 집원 주소를 적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인적사항 적을 때는 또 인적사항 적으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적잖아요. 인적사항 적을 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적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는 집원 주소를 적습니다. 몇 번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물건의 인도일시를 명확하게 적는 게 좋다. 맨 마지막에 그 공지, 공가라는 게 뭐예요? 비어있는 땅, 빈집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공지, 공가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거니까. 현업에서 제가 물건의 인도일시 현업에서 저한테 자꾸 문의 오는 거 사고 나가지고 문의 오는 게 10일, 11일 이거 발음하기 헷갈리잖아요. 10일인지 11일인지.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건 10날, 11일 뭐 이렇게 하던데 10날이라고 해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실제 사고가 났던 건이 있었습니다. 10일이 10날이 이사날인 줄 알고 이사 가니까 세입자들인데 임대차 계약인데 안양에서 파주로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파주에 가니까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는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날 아니냐 물어보니까 내일로 알고 있다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삿짐 상태에 맡겼다가 보관료 내야 되고 다시 이사하려고 하니까 또 100만 원 넘게 돈을 더 줘야 돼요. 그 돈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개업공개사는 근거가 있어야 돼. 문자 메시지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이거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최소한 뭐 열흘 전에 이삿짐 차는 어디로 구했습니까?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시죠? 물음표 해가지고 답변 오도록. 그리고 이사 시간은 10날 오전 11시로 알고 계시죠? 오전 11시라고 하면 뭡니까? 11시에 짐 다 빼고 돈 받는 게죠. 동시행을 하는 시기가 11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1시에 이사 시각이면 아침 6시부터 집 날라야 되죠. 처음 이사하는 분은 또 11시가 이사 시각이라고 하니까 11시에 이삿짐 차 부른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11시에 차 부르니까 짐 다 빼니까 오후 3시야. 그럼 이미 들어올 차들은 짐 와가지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대기료 내라더라고. 오후에 지금 이사 한 군데 더 해야 되는데 이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100만 원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될지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사 날짜 되기 전에 한 열흘 전에 미리 문자로 해야 돼. 말로 하는 것보다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말로 한 거는 나중에 녹취록 작성하려고 하면 또 돈 몇십만 들어가요. 근데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에 가면 그냥 공짜로 다 떼줘요.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거. 그럼 나중에 입증할 수 있잖아요. 책임을 안 질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저도 권리 이전 내용에 실제 현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연히 대출이 15억이 돼 있었어요. 한 25억짜리인데 15억이 대출돼 있었어요. 그걸 명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명확하게 당연히 대출 다 갚고 새로 대출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냥 계약하는 날 가니까 하는 소리가 대출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약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출 승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승계를 왜 하려고 하냐 하면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야 돼. 빨리 갚으면 갚는 사람이. 그게 15억이면 뭐 1, 2천만 원 나오나 봐요.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승계받으면 중도 상한 수수료를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15억 대출 소개하면 대출 커미션을 한 0.3% 정도 받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걸 미리 그 새로 대출 받겠다. 우리는 다 갚고 새로 받는 게 깨끗하죠. 승계받으면 지금 현재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 연체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떼봐야 되고 좀 복잡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양가로 5번. 시험에 이런 지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된다. 그런 부분 없죠? 일시불로 다 줘도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현업에서는 주로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치르는 경우도 많아요. 임대차는 한두 달 만에 끝나니까. 근데 개업공개사 입장이라면 가급적이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계약금을 주면서 바로 계약금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금이고 500만 원은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계약서에. 그러면 1,000만 원만 지급해도 중도금 지급된 거예요. 500만 원 중도금 하기로 한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계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법적으로는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뭐 계약 깨져가지고 지금 계약금까지 떼 있는데 너까지 지금 중개보수 달라냐 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개업공개사 확인설명 위반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고요. 계약 안 깨지게. 계약 내용이 불확실하다면 1,000만 원, 1,000만 원 걸어놨는데 나중에 한 달 후에 잔금 치르는데 시세가 5천만 원 올라버리면 계약 깬다고 또 매도인이. 그러니까 중도금을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깨지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깨져요. 그렇다고 또 계약 변동성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100년 후에 100년까지는 안 가도 10년 후에도 집값 똑같다고 하면 굳이 매수인은 살 필요 없죠.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거 세금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고 매도인은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던져버릴까, 이런 심리에 의해서 파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금은 통상 10%다.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을 깨려면 매도인의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에다가 100, 만약에 계약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그러면 자기 돈 1,000만 원 더 보태서 2,000만 원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약금이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네, 1,000만 원입니다.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해약금이라고요.
나머지 1,000만 원 받은 돈이고요. 해약금은 계약 금액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요.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배액을 상환한다. 2배를 돌려주는데 그 중에서 해약금은 1,000만 원이라고요. 물론 2배를 돌려주는데 2배는 받은 거에다가 자기 돈 1,000만 원 더 보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이 적으면 1,000만 원 이렇게 걸면 계약 깨질 가능성이 많다. 몇 달 후에, 뭐 몇 달 후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은 지금 몇 년 후에 잔금 치르기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이제 좀 커요. 몇십억 돼요. 몇십억. 그러니까 2억인가 계약금 걸고 중도금도 없고 잔금은 몇 년 후에 치르기로 했더라고요. 그 대신에 뭐 매도인은 또 제가 아는 분이 매도인인데 2억은 받았고 그 월세 같은 거는 지금 매도인이 계속 받고 있대요. 그리고 뭐 계약 언제까지 이행 안 하면 계약금 다 당연히 떼먹어도 되잖아요. 잔금 안 치르면. 중도금도 없으니까 계약 깰 수 있는 거예요. 2억에 배액만 상환하고 그 2억 버는 거니까 매도인은. 그 매도인은 불안하지 않냐 하니까 자기는 불안한 거 없다더라고. 그냥 2억 공짜로 받아가지고 이자 그만큼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뭐 안 주면은 2억 떼먹으면 되니까 또 월세도 다 계속 받고 있고 이러니까 그 몇 년 후에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잔금을 심지어. 그분은 토지를 그 지자체에서 매수했더라고. 이게 지자체에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불허하는 경우도. 공개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면 그냥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크게 비싸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가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도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해지할 수 없다. 그 이행의 착수, 그 현업의 판례에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러 매도인한테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 못 만나가지고 지급을 못한 경우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 것으로 본다. 판례는. 그래서 요즘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통장으로 입금시키죠. 그래서 매도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통장에 입금 못 시키게, 입금시키면 중도금 지급되니까 폐쇄시켜버리고 입금 못하게 계좌 바로 해제 통보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맨 밑에 인감증명 유효기간.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개월이다. 3개월.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법상은. 그러나 그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이라고요? 그러니까 등기 3개월 넘도록 실제 현업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인감증명하고 서류 다 받아놓고 등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안 하면 다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받으려고 하면 잘 떼줘야 안 떼줘요.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다고요. 그럼 결국 돈 더 달라는 이야기예요. 골치 아파요. 피곤해요. 안 그러면 꼭 안 해주면 이제 소송해가지고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빨리 등기해야 된다고. 3개월 넘어버리면 인감증명은 사실 미리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수인 인적사항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리 떼놓을 수가 없어요. 계약 성립되고 나면 바로 그날 계약하는 날 떼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서류 받으면 3개월 안에 등기해야 된다고. 안 하면 서류 다시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약정. 기타 약정은 시험에 민법이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1번에 과실의 기속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말일날 월세 들어오는 게 있는데 15일날 잔금을 치르면 원칙적으로는 지나간 15일 거는 매도인이 가지고요, 남은 15일은 매수인이 가지면 됩니다. 근데 특약으로 잔금일이 속한 달의 차임은 매도인이 갖기로 한다, 매수인이 갖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으면 또 그게 효력이 있겠죠. 담보 책임은 아까도 말했지만 법정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서 안 적어도 물을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다. 위험 부담은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공과금 동그라미 5번. 요즘은 이런 게 별로 분쟁이 안 생기더라고. 옛날에는 제가 아주 옛날에는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단독 주택에 월세 살고 이러면은 전기세,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게 그냥 가구로 나오면 막 2당 나누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인원수대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분쟁이 옛날에 많이 생겼어요.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왜 우리는 물 안 쓰는데 많이 내라고 하냐.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요즘은 다 개별 계량기가 거의 다 돼 있죠. 그래서 분쟁이 크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6번 매매 비용도 나온 적은 있는데 균분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고요. 그 뭐냐면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청량 비용 이런 거는 매수인 매도인이 각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자, 양가로 7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두 군데만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및.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5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